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범위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우 전문가님이 이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주식시장의 이슈를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교육 강의를 들어보고 이에 따른 이슈에 대한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주식시장 오늘의 교육 내용 브리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쟁과 에너지 공급 불안 속에서 전통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체 에너지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 정책 기대와 이 에너지 안보 이슈가 맞물리면서 이 국내 증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 2차 전지 등 이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이 전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이 정책 수혜와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이 기회를 만들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김동우 전문가님 만나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시설 피해가 만든 변동성 장세였는데요. 이 금융시장에서는 원유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 글로벌 증시에서는 유가 관련 종목 간 극단적인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추가 충돌 가능성과 완화 기대감이 번갈아서 반영되면서 유가와 증시가 하루는 급등, 조정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이 관련한 수혜주와 피해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 수혜주와 피해주를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뭐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가 있으시면은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그냥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정유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중장기적으로 올라야 수혜를 봐요. 그러니까 정유가 유가가 단순히 이제 살짝 급등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은 두 개 경제학 용어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디맨드 풀 사이드라 그래가지고 수요가 막 올라가지고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코스트 푸시, 비용이 증가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의 상태는 뭐예요? 디맨드 풀 사이드가 아니라 지금 코스트 푸시죠. 코스트 푸시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유가잖아요. 그럴 경우는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정유나 화학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리하지 않고요. 그냥 다만 이게 중장기로 이제 추세적으로 이게 갔을 때 이제 유리한 건데 정유 관련주들은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가를 예를 들어서 60달러에 두바이에서 샀어요. 그래서 두바이에 사면 두바이가 미국 이제 아랍의 두바이가 바로 우리 옆집도 아니고 오는데 한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오는 두 달 사이에 유가가 올라 버렸어요. 그럼 나는 60달러에 샀는데 오는 두 달 사이에 유가가 올라 버리면 비싸게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유가가 원유 그 시꺼먼 원유를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 드럼통에 넣어 갖고 온 거 그거 정제해야 되는데. 정제하는데 뭐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정제되는 것도 아니고 정제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유들한테 좋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가면 사실 그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다 깔아앉았어요. 왜냐? 지금 정유주가 일단 석유를 사야지 뭘 하죠. 살 데가 없어요, 살 데가. 왜 살 데가 없나요? 아니, 두바이에서 막혔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근데 막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살 수 있죠. 왜냐, 우리나라 왜 살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좀 우리나라 친하게 됐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제일 친한 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랍. 아니 미국이겠죠 당연히. 아니, 미국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미국 아니 미국이면서 왜 그래요? 자 미국인데 그 미국 다음이 어디냐? 미국 다음이 어딜까요? 아랍인가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오. UAE가 아랍에미리트 여기가 우리나라 가장 두 번째로 친한 나라예요. 거의 전략적 동반자 겸 비밀 협약이 있는 나라예요. 그게 무슨 협약이냐면 아랍에미리트가 만약에 침공당하면 서로 참전하게끔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돼 있어요. 지금. 그 정도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옛날에 김대중 정부부터 쭉 이 좋은 관계가 이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물론 원전을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이명박 정부가 지어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눈탱이 맞았어요. 거의 사기당했거든요. 완전히. 사기 당한 건지 억지로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아랍에미리트 지어준 원전에서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퍼졌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는 욕먹었지만 지금은 좋은 거였다. 그때 퍼줬으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그때부터 우리나라하고 더 친해져가지고 그 코로나 때 어땠냐면 코로나 때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두바이랑 저기 가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우리나라 코로나 한참 대구에서 난리 났을 때 신천지 그것 때문에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힘내라고 두바이 모든 빌딩에다가 다 전광판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에 마스크 보내주고 그 뒤로 이제 아랍이 퍼졌어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보내주고 예, 그러면서 서로 우애가 그렇게 좋은데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으로만 석유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석유가 하나가 옆으로 딱 빠져 있어요. 삐져나와 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가기 직전에 거기서는 일단 석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받으려고 우리나라 뭐 오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다 오죠. 다 오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그럴 거 아닙니까? 저 번호표 뽑으라고. 뽑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한국이 번호표 뽑으려고 이렇게 딱 터덕터덕 걸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아랍에미리트가 뛰어오더니 한국아 넌 여기 줄 서지 마. 일로 와. 넌 바로 프리패스야. 해서 2,000 몇백 배럴 바로 보내줬어요. 2,600만 배럴 그냥 보내줬어요. 다른 나라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먼저 와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2,600만, 700만 배럴 정도면 우리나라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정도 쓰니까 해발 12인치입니다. 12인치라서 이게 조금 쉽지 않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2억 배럴 정도. 2억 배럴 정도 되는데 요게 날짜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민간 비축입니다. 2억 배럴 정도 되고 군 비축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면 60일에서 약간 70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좀 오고 하면 좀 늘어나겠죠. 예, 이제 그 전에 전쟁 끝나야 될 텐데 여튼간에 자 그리고 화학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화학주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화학주는 좀 이따가 제가 석유 정제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 화학주가 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원래는 유가가 올라가면 중장기적으로 화학주도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럴 리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유가가 오르면 아니 석유가 비싸면 딴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각광받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죠. 그리고 또 유가가 오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유가 바닷속에 묻혀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뽑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근데 유가가 높아.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죠. 그럼 또 뽑겠죠. 뽑으려면 뭐부터 해요? 배부터 보내야 되거든. 배 보내고 밑에 뚫고 지지하든지 부유하든지 해서 거기서 뚫어가지고 거기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다로 뭔가 가야죠. 그게 이제 배가 가는 거예요, 배가. 그럼 그걸 만드는 회사 조선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유가가 하락하면 이제 유리한 거는 어떤 게 있냐? 그럼 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네들은 다 불리하겠죠. 항공사, 여행내죠. 사실 유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유가가 하락하면 사실 전 세계가 거의 다 좋습니다. 원래 그냥 좋아요. 유가 떨어지면. 근데 이제 지금 유가가 올라서 전부 다 안 좋은 거죠.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BTS 뭐 콘서트하고 하는데 뭐 관광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은 BTS 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미? 네, 이분들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운 등 일부 섹터는 약간 유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해운은 원래 같이 오를 수 있기도 하는데 해운사 입장에서는 기름을 써야 되니까 기름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해운사는 무슨 생각하냐면 기름값이 올랐어? 그럼 너네 돈 더 내. 운임료 좀 더 주세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운사들이 좀 이렇게 하죠. 유가가 이 정도 오르면 운임료를 요만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만큼 올려요. 더 올려요.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거 사람들이 뭐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운임료가 올랐어요? 유가가 올라서. 유가 오른 것보다 더 오른 것 같은데? 그건 니 혼자 생각이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요. 그냥. 예,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상승 수혜주와 피해주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공략 시기, 종목명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칼리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FOMC를 보면 이 금리는 동결됐지만 이 성명문과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전반적으로는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이 정책 변수로 새롭게 반영된 점이 눈에 띄었는데 전문가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회의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사실상 그거였어요.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원래 올 초부터 해가지고 사실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5월달에 연준의장 바뀌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를 이제 좀 가져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별다른 이슈나 내용 자체가 없이 유지만 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발표되는 매월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FOMC 그리고 FOMC 성명문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굳이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동결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고 5월 이후서부터 이제 초반에 내리냐 안 내리냐 이 정도만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자 지금 현재 좀 변화는 있죠. 아나운서님. 왜냐면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변화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유가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또 볼 필요는 없었는데 유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여기서 FOMC 스탠스가 어떻게 또 변화를 했느냐. 사실상 외력이 작용한 상황이거든요. FOMC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같이 빠르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전 대비 핵심 차이를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 경기 인식 자체는 경제는 견조하게 확장 유지를 하고 고용 증가세 일단은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세 둔화와 실업률 안정으로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은 강함에서 이제 안정으로 이제 톤다운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의 확신이 지금 현재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표현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불확실성 증가가 이제 좀 강조가 되었고 특히나 이제 중동 상황 언급을 신규로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신규로 이번에 FOMC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책 스탠스나 내용 자체는 계속 금리 동결을 유지를 해요. 이거는 뭐 사실 전쟁이 뭐 났냐 지금 안 났냐 떠나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파월이 임기 지금 남은 5월까지는 금리 동결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핵심 변화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경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형태로 가져가고 있어요에서 지금 현재 외부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 구조에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그래도 둔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일단 우리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괜찮아지고 있습니다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유가 상승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 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까지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원했었던 올해 전체적으로 단계적인 금리 인하 내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의장 바뀌면서 더 금리 인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줄어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 채권금리나 지금 미국채 10년물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가치나 내용 자체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지표가 지금 99, 100 이상 계속적으로 돌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환율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거의 뭐 1,500원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또 가져가면서 환율이 지금 또 폭등을 하고 있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 내용 자체에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또 바라봤었던 거는 그러면 점도표에 대한 변화나 내용 자체는 어때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6년도 3.4%, 27년도 3.1% 가져가면서 중앙값 자체는 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겉으로는 동일하지만 이 점도표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내년의 기준으로 어디 나는 3.5%가 괜찮은 것 같아, 3.2%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투표권 가진 거에 대한 평균치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은 똑같은데 분포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지금 현재 연준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지금 조금 더 약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위원들은 이미 인하의 수축소를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신호에 대한 내용 자체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준이 대놓고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그냥 계속 내년까지 아마 동결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지금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했었던 이거마저도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올해 연준 의장이 바뀌더라도 기대했었던 내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동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하락 기대에서 금리 장기 고금리에 대한 고착으로 지금 좀 전환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내용 자체에서 하락을 계속적으로 장기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래 더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주면서 랠리를 보여줘야 되는 반도체 AI 섹터에서도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만한 이 내용들이 생각보다 이 흐름이나 내용 자체에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중동 및 유가 영향에서 이제 연준이 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뭐냐면 어쨌든 최근 유가 상승이 단기적으로나마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죠. 근데 이게 좀 단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시장은 어쨌든 유가 상승이 다시금 하락할 것이다. 근데 연준이 지금 지속 기간과 규모는 판단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조금 더 장기간으로 지금 현재 상황 자체를 보고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나 내용 자체가 일단은 좀 증가되고 있는 형태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아졌나. 그러면 그냥 이번에는 올해 우리가 26년도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적어도 금리에 대한 변화나 내용 자체로 우리가 매매나 지금 현재 좋은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착하기보다는 올해는 그냥 제로 수준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영회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FOMC 성명문 변화와 이전 대비 핵심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리 내용 관련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문가님들 수익률 리뷰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 토요일 방송에서 못다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상한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겨우 금요일날 못 갔어요. SNT에너지가. 보시면은 상한가를 찍고 살짝 밀렸어요. 지금 28%대인데 29.53%네요. 예. 거의 뭐 상한가 근처긴 한데 상한가랑 상한가 근처랑 또 다른 얘기니까 SNT에너지 여러분 그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LNG 가스 관련한 발전소 부품 사고 그러다 보니까 LNG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카타르가 지금 LNG가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지 카타르한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지금 못 받고 있죠. 카타르가 지금 LNG를 못 주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뭐 미국한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차피 잘 됐어요. 미국한테 원래 LNG를 1,500억 달러를 사기로 돼 있거든요. 1,500억 달러의 LNG를 사기로 돼 있는데 어차피 살 거 그냥 거기 사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갖고 오는 LNG 뭐에다 쓰냐? 뭐에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LNG 뭐 각 국민들한테 다 나눠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LNG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발전소 열심히 돌리는 거죠. 발전소 돌리고 난방비 쓰고 난방에 쓰고 그러다 보면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S&T에너지가 좋다. 그래서 오늘 급등 상한가 한번 찍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솔리드가 있었는데 솔리드가 오늘 장중에 15%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14,930원까지 급등한 상태고 이것도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현재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현재 우리가 이 종목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략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 장비사로 우리가 좀 얘기 드렸던 거는 코미코가 있는데 코미코도 오늘 또 추가로 상승하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제가 종목 보면 차트가 참 다 특이하죠. 파란색 이게 이제 그 마의 그 이게 무덤 같은 건데 여기 들어가면 주가가 잘 안 오른다. 빨간색 들어가는 순간 주가가 잘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빨간색 들어섰죠, 코미코도. 그래서 반도체 장비사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은 지금 20일날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2일날 이 방송 보실 텐데 APR을 우리가 장장 여기서부터 쭉 끌고 왔어요. 쭉 끌고 왔는데 지금 수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부 절반을 수익 매도했습니다. 수익 실현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BTS 이슈 나온 뒤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APR이 지금 물론 더 많이 팔릴 건데 그래서 절반 정도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이슈를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사실 콘서트는 BTS가 하지만 돈은 APR이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올리브영 무조건 가야 되니까. 가면 무조건 메디큐브 화장품 쓰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MC님 메디큐브 화장품 안 쓰죠? 예. 비싼 거만 쓸 것 같아요. 싸다고 안 쓴 것 같은데 예, 비싼 거 이렇게 싸도 좋아요. 메디큐브.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BHI를 계속 공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발전소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BHI와 S&T 에너지를 수십 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안 했을 거야. 왜냐? 팔라 움직이니까. 근데 BHI 어느 순간부터 지금 여러분 BHI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이제 10만 원 넘어 11만 원 가고 있어요. 11만 원. 제가 BHI를 100% 수익을 내고 120% 수익을 내고 한 번 또 공략해서 지금 현재 또 120%가 또 난 상태예요. 지금 BHI가 원전 관련주로 여러분들 아시지만 발전소 관련주이기도 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LNG 발전소 그 다음에 요거 원전 관련 회사들 중에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요 종목도 또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항상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수익률도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은 좀 미증시를 좀 보면 좀 많이 암울해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일단 좀 장기적으로 끌고 왔었던 종목들 자체를 일단 좀 살펴봤을 때, 자, 나스닥 지수 한번 움직임만 한번 좀 봐주세요. 일단은 제가 장기 보유했었던 종목 기준으로 10월 말부터 지금 현재 꾸준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횡보 또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려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좀 크게 보여주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많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었던 종목 자체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페르미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최근에 상승 하락 이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전거래일 기준으로 5%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상승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지난주에 한 번 더 밀렸어요. 한 번 더 밀리고 가져가는데 이 구간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는 뭐 쓰리 바닥을 넘어서 그렇죠? 바닥을 4번이나 지금 다져주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금 급등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평당 기준으로 단숨에 30%에서 4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보유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QR로 참여를 해주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 프리마켓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나아갈지 추가적인 공략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갈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자, IB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파동, 웨이브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지금 일단 목표가나 내용 자체도 현 가격대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10%대 이상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서 괜찮은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G보노바 같은 경우가 지금 6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죠. 근데 지금 좀 원하는 거는 900을 넘어서 이제 1000달러를 좀 돌파하는 시점이면 이제 8, 90% 이상 맞춰주면서 여기서 일단은 엑시트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리스크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 상승이나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좀 제재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나와줬었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장기 보유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산업이 내용 자체로 지금 현재 추세를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나 내용 자체를 지금 깨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 보유나 내용 관점, 내용 해석으로 좀 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휴렛패커드 지난주 일단 좀 가져왔었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전 고점 내용 자체를 좀 추가적으로 돌파를 했었을 때 제공량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23달러 내용 자체 충분히 지금 일단 가져왔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다시 한 번 더 일단 QR 참여해 주시는 방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좀 얘기 드릴게 제가 좀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일단 비만 치료제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언급드렸었던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일단은 개파락 충분히 또 보여주고 나서 최근에 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상승 이후에 이제 다시금 눌러주면서 지금 현재 36달러대까지도 지금 이탈이 좀 보여줬었던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금 42달러 내용 전까지는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좀 관망을 해주시고 다시금 좀 재돌파할 때 새롭게 히든 종목 가져와서 언급 드릴 테니까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암울한 미증시 속에서도 저희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이 정책 수혜와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자세한 교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요 교육은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요. 일단 유가 관련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원유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분류를 좀 여러분들이 좀 확고하게 좀 갖고 계시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하기가 좀 쉽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유가를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석유를 이제 한번 채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석유가 자, 보면은 석유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덮개암이 있고 덮개암 그 덮어져 있는 그런 그 암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이제 토사 같은 게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석유가 있는 건데 보통 이렇게 바다 속에 이런 식으로 매장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게 원유면은 요게 이제 시설이 하나 딱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밑으로 쭉 뚫어 가지고 여기서 석유를 뽑아 올려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요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유전입니다. 이제 여기 땅에 있으면 땅에 있으면 사실 또 좋죠. 왜냐면 땅에 있으면 파는데 더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바다에 있는 게 좀 많고 그다음 바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지지대를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부유식으로 떠 있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바다에 떠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 자, 그리고 부유식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석유를 뽑아 올리겠죠. 뽑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지까지 어떻게 옮깁니까? 배가 옮기겠죠. 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가 좀 운반해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저장하느냐? 원유 탱크에다 육지에 있는 원유 탱크에다 이제 저장을 합니다. 육지에 있는 원유 탱크에다 저장한 거를 맨 먼저 이제 석유 정제를 가야 돼요. 석유 정제. 그러니까 원유를 석유 정제로 옮겨야 된다. 자, 그럼 석유 정제하는 회사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SK 이노베이션이 SK 케미칼, SK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SK 에너지 갖고 있으면서 거의 주유소로 하잖아요. 그리고 GS 칼텍스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GS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S오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현대오일뱅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정유 정제를 하는 회사고요. 그럼 정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제는 원유가 있으면요, 이 원유를 끓여요. 끓이면 맨 낮은 온도에서는 LPG가 나와요. LPG 그러니까 액화 석유가스, 프로판 석유가스. LPG가 나오고 그 LPG는 우리가 흔히 보면 차에 보면 LPG 차 있잖아요. LPG 차.
택시나 뭐 이런 거 다 LPG 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 나프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나프타가 없었죠. 나프타가 아예 납사라고도 하고 뭐 나프타라고 하는데 나프타가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라면을 못 먹을 수도 있나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라면 봉지를 나프타로 만드니까. 그 라면 비닐봉지를 나프타로 만드는데 라면 봉지가 없는데 어떻게 라면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나프타가 우리나라가 지금 재고가 아예 없어서 우리나라 나프타 만드는 회사들,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솔루션 뭐 이런 회사들 나프타 하는 이 기초화학 하는 회사들이 싹 다 뭐 하고 있냐 지금 불가항력 선언했어요. 그냥 이해 못 한다고. 근데 이제 그거 할 때쯤 어디선가 구조가 나타났죠. 구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누가 내밀었을까요? 아까 잘 맞추시더니. 구원의 손길 누가 내밀었을까요? 아랍에미리트가 나프타에 어마어마하게 나프타가 많이 든 그 배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의 다 왔대요.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또 나프타를 또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나프타고 그 다음에 휘발유는 자동차 기름할 때 넣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끓이면은 등유가 나오고요. 등유는 이제 주로 뭐 배나 이런 데다가 좀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등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도 많이 쓰고 그 다음 제트 연료 해가지고 이제 항공유로 많이 씁니다. 항공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끓이면 이제 경유가 나와요. 경유가 나옵니다. 경유가 나오고 당연히 여러분 사실은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쌉니다. 더 비싸요. 더 끓이니까 더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로 집에서 원유 좀 있으면 끓여봐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불로 끓여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유를 갖고 있으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끓이면 이제 여기서 아스팔트랑 중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제를 해요. 정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정제한 것 중에 여기는 나프타, 여기 나프타를 누구한테 주느냐? 석유화학공장에다 줍니다. 석유화학공장 뭐죠?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솔루션 뭐 이런 회사들 쭉 그런 화학회사들 쭉 그런 회사들한테 요걸 줍니다. 주면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플라스틱 만들고 뭐 비닐봉지 만들고 별로 거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정유까지는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정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지 않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유가 이 큰 이 지도 내에서 석유가 우리나라는 나지도 아예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산유국이긴 해요. 근데 왜 산유국이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광구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서 석유는 캐고 있어요. 근데 그게 캐봐야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석유도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석유를 배달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이 잘 되다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중국은요, 이 과정을 바로 옆에서 해요. 원유 채굴을 하고 거기서 바로 원유 탱크 넣었다가 석유 정제하고 그 옆에 공장이 석유화학 공장이 바로 있어요. 바로 토스. 그러면 비용 안 들죠. 시간 안 들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석유화학 산업 한 뒤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파산 직전에 있어요. 롯데가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롯데케미칼 때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무슨 일 있다? 자, 바로 사우디의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우디가 석유가 많잖아요. 그 석유화학 공장, 석유 정제 공장을 다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중국보다 더 크게 져요. 근데 사우디에서 나오는 석유가 훨씬 더 싸거든요. 중국 거보다. 그러니까 얘네가 다 완공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다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투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솔루션 태양광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보는 거고요. 지금 롯데케미칼 너무 안 좋죠. LG화학은 그나마 2차 전지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포인트. 하지만 요 사우디의 그 아미랄 프로젝트, 그 플랜트랑 그 발전소를 다 누가 짓고 있냐? 그것도 우리나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을 망칠, 다 파산시킬 아미랄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건설사가 짓고 있습니다, 지금.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전쟁 났죠. 공사 중단됐어요, 지금. 공사 중단됐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석유화학 생명 연장 조금 더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석유화학은 우리가 보지 말자. 대신 정유, 정제 여기까지만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석유는요, 크게 북해산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 이렇게 나누는데 북해산 브렌트유가 제일 비쌀 것 같잖아요. 왜냐?
북해가 심해가 깊고 물이 차갑고 캐기가 어렵거든요. 그다음 날씨도 너무 안 좋고. 근데 북해산 브렌트유가 가장 싼 축에 속합니다. 왜냐? 얘네가 인건비도 비싸요. 유럽이라서. 이 북해산 브렌트유가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여기. 진짜 북해의 브렌트유 없잖아요. 두 나라는 파산합니다. 어떤 나라? 영국하고 노르웨이는 바로 파산해요. 왜냐? 이걸로 먹고 살거든요, 지금. 근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노르웨이 쪽의 석유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20밖에 안 나요, 원가가. 그래서 이건 엄청 싼데 팔 때 엄청 비싸게 팔죠. 왜? 이 세 가지 유종 중에 가장 좋은 유종이 브렌트유예요. 브렌트유가 가장 좋아요.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품질이 이제 두바이유, WTI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데 두바이유는 현재 지금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두바이유. 왜 비쌀까요? 가격이. 전쟁 났으니까. 전쟁 났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아예. 현재 있는 가격도 사실 이게 가격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WTI가 원래는 두바이가 중간이고 WTI가 제일 쌌는데 두바이가 지금 1등이 됐고 브렌트유가 지금 WTI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원가 순으로는 북해산 브렌트유와 사우디 UAE가 가장 낮아요. 원가는. 그러니까 돈이 가장 많이 남겠죠. 그 다음에 WTI 러시아산 원유가 원가가 그 다음이고 베네수엘라 중진유, 초중진유가 이게 약간 고체처럼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액화시켜야 되니까 좀 돈이 더 들겠죠. 베네수엘라의 초중진유 같은 경우가 원가가 좀 비싸고 미국의 셰일 오일이 가장 원가가 비쌉니다. 자, 보통 유가는요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경제가 좋고 막 이러면 유가가 올라와요. 근데 공급에도 영향을 받아요. 공급에 영향을 왜 받냐?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냐 감산하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다 그래놓고 제대로 감산한 적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몰래 팔아요. 감산한다 그래놓고 석유 빼가지고 몰래 딴 데 팔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유가는 지정학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왜냐? 자꾸 여기 왜 신은 왜 여기다가 석유를 다 몰빵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데 좀 주지. 여기서 맨날 싸우고만 있는데 맨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유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가를 거의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고유가가 되죠. $10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달러 영향도 왔습니다. 달러가 강하면 유가가 좀 떨어지고요. 달러가 떨어지면 유가가 좀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볼 때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해 두시면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배웠다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OBBA법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한 OBBA법 오빠법이라고 하죠. 이 오빠법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주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공사 삽을 이제 이런 거죠. 삽을 한번 딱 떠버리면 그때부터 보조금 나갑니다. 삽을 한번 뜨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삽 하나만 떴죠. 그 뒤로 안 하고 있죠. 그대로 안 하고 있어요. 보조금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태양광, 풍력,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을 짓고 싶은데 원전 지으면 지금부터 스타트 땡 하면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이나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요즘에 좀 많이 드라이브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SMR 설계 기술이 없어가지고 소형 모듈원전 지금 못해요. 소형 모듈원전 만드는데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소형 모듈원전 설계 기술이 없어요. 지금 미국한테 그걸 좀 좀 해야 된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풍력 관련주 사실 제가 어제 TV 방송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 TV 방송 했던 종목이 CS 윈드가 있었습니다. 급등했어요 지금. 오늘까지 급등 안 했으면 그 종목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또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풍력 관련주 중에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오려고 준비 다 하고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다 얘기해놨어요. 네, 요거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직 매수는 하지 마세요. 다들. 오늘 올랐어. 내내 안 가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해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좀 올라온 상태다. 근데 이 종목은 좀만 조정받으면 아직 매수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2025년 흑자로 바뀌었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거 근데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명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불가항력이라 지금 현재 카타르가 불가항력 거의 선언하기 직전인데
지금 현재 LNG 수송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카타르에서 원래 전기 노선은 이미 지금 막혔어요. 구름요정 해협 때문에. 그럼 이제 미국한테 LNG 빼야 되고 딴 데서 LNG 막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오죽 가면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야 석유 좀 팔래? LNG 좀 줄래? 하고 있어요. 근데 푸틴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한국 역시 똑똑해. 아 이거 실제 했던 말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 실제 했던 말이에요. 푸틴이 한국은 역시 똑똑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려고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하고 있는데 그러면 LNG를 그냥 줍니까? LNG를 그냥 들고 밖에 나다니잖아요. 다 기화돼 버려요. 상온에서는 극저온으로 액체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뭐냐? LNG 운반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운반선 만드는 이 회사 원래 하나 제일 좋은 회사가 있는데 그건 이미 주가가 급등했고 요건 안 갔더라고요. 이 종목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두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구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관련한 두 가지 히든 종목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칼리 전문가님, 오늘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람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제 좀 만들어진 패턴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어깨, 헤드앤숄더가 헤드가 머리고 이제 숄더가 어깨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닮은 패턴인데 사실상 그 효과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차트를 그리면서 가져간 내용 자체에서 끼워 맞추기식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해숄 패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일단 좀 오랫동안 기술적 분석에서 지금까지 이제 좀 사용되고 있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에요. 근데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1파, 3파, 5파 이렇게 상승 파동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3파와 5파를 왼쪽 어깨와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닮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엘리어트 파동을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어진 파동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뭐 만들어진 지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작도로 이제 좀 그려질 수가 있는데, 자, 움직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렇게만 그려지면 다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자, 단순하죠. 결국에는 왼쪽 어깨와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결국에는 하나의 상승 움직임이 나와주고 추가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나오는 파동 자체가 이전 고점을 넘지 않는 이런 흐름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까지 이미 완성이 되면 이 다음 흐름은 어떨까요? 라고 했었을 때, 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가 되는 거야.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반대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이 헤드앤숄더 패턴, 역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뭐 쌍바닥 패턴, 쓰리바닥 패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추세 전환이나 돌파를 하고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추세 전환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너무 거기에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런데 확실히 지지나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반등을 하거나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게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면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얘 언제 오르겠지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나운서 이런 거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한 번에 올라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기도죠. 어떻게 보면. 내가 물렸어요. 30% 물렸는데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막 1년이 걸려서 올라와 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안에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이거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건 쉽진 않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꺾였는데 반등을 보여줘서 올라가겠구나 하는데 저점을 밀어버리면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반등 뒤에 여기서 또 꺾인다라고 하면 그냥 나 본절 부근에서 그냥 청산할래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급등. 그러니까 인내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필요한 작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버티셔야 올바른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은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빠르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넥라인, 목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하락,
상승, 전환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넥라인까지 이어지는 이 자리만큼 사실상 이탈을 했었을 때 여기 구간만큼 우리가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주식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가져가는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봤었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타이밍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패턴상 내용 자체를 이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넥라인의 길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이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도 일단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일단은 조금 더 중요하게 이제 좀 판단하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쇼, 역해쇼 패턴에서 일단 우리가 좀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의 흐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패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일단 좀 만들어졌을 때 왼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요. 머리였을 때 당연히 최고치를 올라가요. 그러다가 오른쪽 어깨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나 내용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같이 동반되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향후 조정에 대한 관점을 더 깊게, 딥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속적으로 랠리를 끌고 가고 있는 지금 막 100%, 200%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언제 우리가 끊어야 되느냐? 넥라인을 확실하게 이탈을 했을 때. 당연히 최고점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넥라인 이탈을 했을 때 내가 정리를 가져간다를 볼 수가 있고 계속 하락하는 종목 자체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넥라인을 이탈하는 이 구간서부터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해봐도 되는 거고 올바른 타겟 자리값 기준으로 해서 물량 정리라든지 올청산 기준으로도 우리가 내용 자체를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패턴 내용 자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야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만 피보나치 비율과 내용 자체에서 상세하게 대입을 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교육 내용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다다음 이제 4월 초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지표 발표밖에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보아오 포럼을 하는데 이게 중국이 사실 이제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 포럼 따라한 거라 별로 여러분 관심 안 갖도 됩니다. 그냥 신경 이거 지워버리셔도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슈는 없는데 페아마케가 있다는 거, 유럽 페아마케가 있다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중요한 거 하나 그냥 굳이 꽂아 보자면 그냥 1월 BOJ 금정이 의사록 미국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인데 요거 정도 그냥 살짝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많이 중요한 게 없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온전히 그냥 전쟁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저도 그렇게 뭐 똑같아요. 본부장님이랑 증시 일정 당연히 이제 똑같은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볼 만한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23일 자체는 이제 뭐 시카고 영준 국가활동 지수가 있는데 뭐 경기 방향성 체크 시작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이벤트는 없지만 경기 바닥인지 둔화 판단 시작인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과 소비 지표에 좀 집중할 내용인데 PMI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상승이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둔화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기술주 상대적인 강세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고용과 유동성 핵심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매주 발표되는 ADP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 노동 비용 일단 생산성 내용까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내일 발표되는 내용 자체에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어쨌든 전쟁 리스크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천연가스 재고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변동성 내용 자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 심리랑 금리 인제 따른 내용 자체 마무리 보여줄 수 있는 금요일인데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부각길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다 보니까 이 부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글로벌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유럽 페아마켓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